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겹겹이 기워 입은 넝마주의 옷에서는 시궁창에서 갓 퍼올린 듯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축복의 팡파르를 대신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축하가 아닌 노골적인 조롱과 비웃음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돌쇠,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먼. 아무리 짝이 없어도 그렇지. 어찌 저런 똥물 뒤집어 쓴 거지를 안방마님으로 모신단 말인가. 대감마님의 걸걸한 비웃음 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정작 혼례의 주인공인 돌쇠는 마치 귀를 닫은 사람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겨우 보이는 신부의 두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오물더미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에 담긴 합 한 줄을 들어 올렸다. 썩은 내가 코를 찌르는 와중에도 그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결심을 꺾지 않았으니 이는 단순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끌림 때문이었다. 사실 돌쇠가 이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불과 사흘 전 장터 어귀였다.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괴롭히는 거적대기 속의 생명체가 가엾어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주먹밥을 건네고 아이들을 쫓아내 주었다. 그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던 여인의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서리빨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굵은 돌쇠였지만 사람을 보는 눈썰미 하나만큼은 남달랐기에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주인 대감은 돌쇠가 거지를 데려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하자 재수가 옴부터도 유분수지 내 집 마당에 거지 귀신을 들이려느냐 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돌쇠가 십수년간 개처럼 일해온 공을 봐서 겨우 마당 한 구석을 내어주긴 했으나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늙은 머슴에 대한 마지막 조롱에 가까웠다. 대감은 부채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소리쳤다. 내 놈이 정녕 저런 물건과 살을 섞겠다면 내 말리지는 않겠다만 오늘 밤 당장 내 집 문 밖으로 나가거라. 냄새가 역겨워 밥맛이 다 떨어질 지경이다. 혼례 절차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끝났다. 절을 올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돌쇠는 멍하니 서 있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대감집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을 때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덜컥 겁이 났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찜 하나와 등 뒤에 서 있는 악취 풍기는 아내뿐이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빈 초가집이 그들의 신혼집이 되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별이 보일 지경이었고 바닥 냉골은 얼음장 같았다. 아내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워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돌쇠는 한숨을 내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부인날이 찹니다. 아랫목이 조금이라도 데워지면 몸을 녹이시오. 돌쇠가 건넨 말에도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혹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돌쇠는 문득 자신이 헛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배도 고프고 피로도 몰려왔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그 냄새였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내려면 우선 이 냄새부터 해결해야 했다. 돌쇠는 밖으로 나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찬바람에 손이 터질 듯 아려왔지만 그는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을 더 넣어 물을 펄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큰 나무통에 붓고 찬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를 맞춘 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딱하다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첫날 밤에 이리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오. 내 씻겨줄 터이니 이리 오시오. 돌쇠의 말에 구석에 박혀있던 여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쇠를 노려보며 더욱 몸을 웅크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듯한 공포가 서린 눈빛이었다. 돌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묵은 때부터 벗겨내야 하지 않겠소. 자, 어서.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자 여인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며 저항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인 돌쇠조차 휘청거릴 정도였다. 그러나 돌쇠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하고 달래어 겨우 나무통 앞으로 데려왔다. 덕지덕지 엉겨붙은 옷가지를 벗겨내려 하자 천 조각들이 살점인 양 굳은 때와 함께 뜯겨나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팔뚝과 어깨는 온통 수검댕과 진흙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물들로 뒤덮여 있어 본래의 피부색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돌쇠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그녀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사람의 몸인가 진흙 덩어리인가. 돌쇠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번 문지를 때마다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시커먼 먹물처럼 변해갔다. 냄새는 뜨거운 증기와 섞여 더욱 역하게 피어올랐으나 돌쇠는 참고 또 참으며 묵묵히 손을 놀렸다. 한참을 그렇게 씻겼을까. 시커먼 오물 껍질이 벗겨지면서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 때 국물이 흘러내린 자리, 그 밑에서 드러난 속살은 돌쇠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여인네의 살결보다 희고 고운 백옥 같았기 때문이다. 거친 바닐로 그을린 시골 안악들의 피부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귀한 집, 안방마님들이나 가꿀 법한 티 없이 맑고 부드러운 피부가 오물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닦아내었다. 수검댕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가늘고 우아한 목선과 쇄골이 드러났고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감기고 빗질해 놓으니 윤기가 흐르는 흑단 같은 머릿결이 허리까지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고 있던 두꺼운 때를 닦아내자 돌쇠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다. 물통 속에 비친, 그리고 돌쇠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조금 전까지 마당에 서 있던 그 흉측한 거지가 아니었다. 맑은 이마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절세가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돌쇠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미모뿐만이 아니었다. 등 뒤쪽을 씻기던 돌쇠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등 한가운데 척추를 따라 붉고 선명한 글씨 같은 문신이 아니 상처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인두로 찢어서 새긴 듯한 형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북두칠성의 모양을 한 점들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여인의 몸에 있을 수 없는 흔적이었다. 돌쇠가 놀라 이것은 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이제껏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던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감출 수 없었다. 보지 마시오. 그것을 본 자는 모두 죽거나 불행해졌소. 돌쇠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여인은 젖은 몸을 웅크리며 자신을 방어하듯 팔로 가슴을 감쌌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거지를 구제했다고 생각했던 돌쇠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이런 절색을 감추고 옴을 뒤집어 쓴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그리고 등 뒤에 저 흉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쇠는 멍하니 서서 검게 변해버린 물통과 그 안에서 막 피어난 연꽃처럼 앉아있는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때 문 밖에서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와 함께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들의 앞날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쇠를 응시했다. 깨끗하게 씻겨진 얼굴의 그녀는 낮에 보았던 그 광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눈빛은 또렷하고 지적이었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에 찬 빛이 감돌았다. 서방님, 그녀가 돌쇠를 불렀다.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저를 씻겨주신 그 손으로 이제 제 운명까지 짊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쇠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대로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고 무엇보다 그의 심장은 눈앞의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른 옷을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내 비록 천한 노비 출신이나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는 위인이요. 그대가 누구든 어떤 사연이 있든 오늘부터 그대는 내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호롱불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오물을 벗어던진 두 남녀가 마주 앉은 좁은 방 안에는
기묘한 열기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상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밤이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대감마님의 호통 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 별채까지 날아들었다. 에잇 취, 아침부터 재수없게 까마귀가 울어대더니 내 집안 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당장 그 거지년을 끌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돌쇠는 쫓기듯 방을 나섰다. 어젯밤 오물을 씻어내고 백옥 같은 자태를 드러냈던 아내는 다시 헌옷가지로 몸을 꽁꽁 싸매고 얼굴에는 숙검댕을 칠해 영락없는 그 미치광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청한 일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제 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부탁에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대감은 마당에 엎드린 돌쇠에게 엽전 한 푼 쥐어주지 않고 오히려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대며 악담을 퍼부었다. 1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같으니 내 놈이 정녕 그 더러운 귀신과 살림을 차리겠다면 내 집 쌀 한 톨도 가져갈 생각일랑 말거라 썩 꺼져.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돌쇠와 아내는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10수년 전 역병이 돌아 일가족이 몰살당한 뒤로 흉가라 불리며 방치된 곳이었다. 지붕에 볏짚은 썩어 문드러져 하늘이 훤히 보였고 흙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찬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들이닥쳤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다. 돌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무너진 붓두막을 바라보았다. 부인 면목이 없소. 내 딴에는 지붕이라도 있는 곳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이요. 돌쇠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방 한 구석을 쓸어내고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묵직함이었다. 그날부터 돌쇠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거지 귀신에 홀렸다며 일감조차 주지 않았다. 평소 돌쇠의 성실함을 아껴주던 이웃들도 그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고 아이들은 거지 신랑 나간다 하며 돌을 던져댔다. 며칠을 굶주린 돌쇠는 산으로 올라가 밑부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와 겨우 끼니를 때웠다. 엄동설안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뚫린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어느 날 밤 굶주림에 지쳐 잠든 돌쇠의 귓가에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이리 궁상맞게 살다가 죽을 작정이십니까? 깜짝 놀라 눈을 뜬 돌쇠는 호롱불 밑에 단정히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다. 숙검댕을 칠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부인 깨어 계셨소. 돌쇠가 몸을 일으키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니 일감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로 입에 풀칠이나 하던 시절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서방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돌쇠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주인이라니요.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 없는 처지에 가당키나 한 말이요. 그러자 아내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해진 천조각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지도로 보였는데 마을 뒤편에 있는 버려진 습지대가 붉은 먹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저곳을 아십니까?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마을 사람들이 똥통정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땅이었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들끓어 농사는커녕 사람조차 지나다니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저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구덩이가 아니오. 소도 빠지면 못 나온다는 흉지입니다. 돌쇠가 손사래를 치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둡고 얕아서 겉모습만 보고 귀한 것을 버리곤 하지요. 마치 저를 거지라 하여 멸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돌쇠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저 검은 진흙은 썩은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산에서 내려온 낙엽과 영양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흑토 헤이투입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기름지기 짝이 없는 땅이지요. 저곳에 일반 곡식이 아닌 특수작물을 심는다면 쌀농사의 10배 아니 100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돌쇠는 눈을 의심했다. 평생 밥 짓고 나무만 하던 노비 출신인 자신보다 방 안에만 갇혀 살았을 법한 여인이 농사와 토질에 대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부인 저 땅을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종자를 살 돈도
땅을 개간할 연장도 없지 않소. 돌쇠의 현실적인 물음에 아내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헌 소미불의 솔기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솜뭉치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가락지 2개와 은비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것은 제 어미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것을 팔아 저 버려진 땅을 모조리 사들이십시오. 지금은 흉지라 하여 헐값이니 이 정도면 그 넓은 엣지대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금가락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아내가 그토록 험한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목숨 걸고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을 것이다. 부인 이것을 어찌 저에게. 돌쇠가 울먹이자 아내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서방님은 냄새나는 저를 씻겨주시고 세상의 조롱을 막아주신 분입니다. 제 목숨을 맡긴 분에게 재물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부디 저를 믿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땅 문서를 만들어 오십시오. 단 땅을 살 때는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 말고 죽은 조상을 모실 쭌자리가 없어 싼 맛에 산다고 둘러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아내가 시킨 대로 읍내로 나갔다. 전당포에 폐물을 맡기니 생각보다 큰 돈이 마련되었다. 그는 곧장 관아의 이방을 찾아가 급지대를 사겠다고 했다.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허허, 돌쇠, 이놈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그 똥통똥을 돈 주고 사겠다니 거저줘도 안 가질 땅을. 주막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배를 잡고 뒹굴었다. 거지년을 얻더니 이제는 똥물에서 살림을 차리려나 보군. 온갖 조롱과 모욕이 쏟아졌지만 돌쇠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죽은 부모님 묘소라도 쓸까 하여 그럽니다. 워낙 헐한 땅이니 싸게 주십시오. 이방은 귀찮다는 듯 헐값에 땅 문서를 찍어 던져주었다. 그렇게 돌쇠는 마을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한 딥지대의 주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가 땅 문서를 내밀자 아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비록 숯검댕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는 굶주림을 면하는 것을 넘어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보찜 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식물의 그림과 재배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왕골과 약초입니다. 저 습한 흙토는 왕골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최상품의 돗자리와 약재를 생산하여 청나라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할 것입니다. 아내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리고 상단의 유통망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까지 꿰뚫고 있었다. 돌쇠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경전의 구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거지도 평범한 안악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이자 난세의 영웅과도 같은 지략가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돌쇠는 아내의 지휘 아래 팁지대 개간을 시작했다. 얼어붙은 땅을 깨고 배수로를 파내자 시커먼 진흙탕 물이 빠져나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기름진 흙이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돌쇠의 등 뒤에는 든든한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새참을 이고 나를 때마다 돌쇠에게 속삭였다. 저들의 비웃음은 곧 부러움의 탄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돌쇠는 떼미질을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흙토 위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냄새나는 접지대가 황금의 땅으로 변해가듯 천한 노비였던 그의 인생도 찬란하게 뒤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가 갯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아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오며 그의 옆에 앉았다. 서방님, 이제 곧 봄이 오면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필십에 아파하는 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해하려 들 것입니다. 특히 옛 주인 대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탐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라 우리의 성공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부인과 우리 땅을 지킬 것이오.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초가집 밖의 어둠은 짙고 깊었으나 두 사람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돌쇠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다. 이 여인이 가진 지혜와 자신의 땀방울이 합쳐진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으리라. 쫓겨난 자들의 보금자리였던 이 허름한 초가집은 이제 거대한 야망이 싹트는 요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하늘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물기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한 듯 끔찍한 가뭄을 내려보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벼포기를 보며 농부들의 가슴도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마을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내어 두레박을 내리면 흙탕물만 간신히 올라올 뿐이었다. 대감마님의 광활한 논마저도 말라 비틀어져가는 판국에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올해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곳, 사람들이 똥통매미라며 코를 막고 피해 다니던 돌쇠의 땅만은 달랐다.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 퉁지대는 본래 물을 머금고 있는 습지인데다 아내의 지시대로 깊게 파놓은 수로 덕분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풍요의 땅이 되어 있었다. 돌쇠는 허리춤까지 차오른 푸른 물결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그것은 쌀도 보리도 아니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왕골이었다.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초록색 줄기들이 바람에 사각거리며 춤을 추는 광경은 황폐해진 마을 풍경과 대조되어 기이할 정도로 생명력이 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둑방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혀를 찼다. 저 미친놈들 보게. 남들은 먹을 쌀이 없어 난리인데 먹지도 못할 풀떼기를 저리 애지중지 키워서 어디다 쓴담 쏘아주면 딱 맞겠네. 지나가던 대감마님 역시 말 위에서 그 꼴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오냐 가을이 되면 내 놈들이 그 풀을 뜯어먹으며 연명하나. 구경이나 하자꾸나. 내 집 쌀도 근처에는 얼씬도 말거라. 그러나 돌쇠는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묵묵히 낫을 휘둘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밤마다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의 가슴 속에 단단한 심지를 박아주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쌀은 배를 채우지만 이 왕골은 천하의 재물을 불러올 것입니다. 청나라 황실과 고위관리들은 여름의 습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이 화문석 꽃돛자리을 황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조선 팔도에 가뭄이 들어 왕골 농사가 전멸했으니 오직 우리만이 유일한 공급처가 될 것입니다. 아내의 예지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가뭄은 오히려 돌쇠 부부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 셈이었다. 수확한 왕골을 삶고 말리는 과정은 고됐다. 돌쇠가 거칠어진 손으로 왕골 껍질을 벗겨내면 아내는 그것을 가늘게 쪼개어 건조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말린 왕골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상아색으로 변했다. 이제부터는 아내의 솜씨가 발휘될 차례였다. 그녀는 돌쇠가 만들어준 허름한 배틀 앞에 앉아 왕골을 엮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짜내는 문양이었다. 보통의 촌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름 위를 논이는 용과 봉황, 그리고 십장생의 문양이 그녀의 손끝에서 정교하게 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돗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부인이 기술을 대체 어디서 배웠소? 이것은 궁궐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 아니오.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재주입니다. 서방님, 이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은 읍내 장터에 없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서찰을 가지고 한양 마포나루의 객주를 찾아가십시오. 아내가 건넨 서찰은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다. 겉봉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봉인된 촛농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찍혀 있었다. 돌쇠는 완성된 화문석 20장을 지게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다. 꼬박 사흘을 걸어 도착한 마포나루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선들로 북적였다. 아내가 일러준 송상 개성상인 애 객주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다. 문지기는 돌쇠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대뜸 호통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촌놈이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느냐. 썩 물러가라. 돌쇠는 주눅이 들었지만 아내의 당부를 떠올리며 품속의 서찰을 꺼내 들었다.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오. 객주 어른께 이 서찰만 전해주시오.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오. 돌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문지기는 찜찜한 표정으로 서찰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는 조선 상권을 쥐락펴락한다는 대객주였다. 객주는 돌쇠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셨다. 귀한 분의 심부름꾼을 몰라 뵙고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소. 이 서찰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 물건을 가져오셨다고. 객주의 태도가 돌변하자 돌쇠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게에 실린 화문석을 펼쳐 보이자 객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진상품으로도 구하기 힘든 최상품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 문양은 청나라 황실에서만 쓴다는 쌍용무늬. 이것을 정령 촌구석에서 만들었단 말이오. 객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문석을 어루만졌다. 그는 즉시 주판을 튕기더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을 불렀다.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묵직한 은괴 5덩이였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다. 객주는 은괴와 함께 최고급 비단 2필 그리고 쌀 5가마니를 수레에 실어주며 은밀히 당부했다. 서찰의 주인께 전해주시오. 약주하신 때가 오면 송상의 모든 상단이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이오. 돌쇠는 돌아오는 길 내내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쌀가마니와 은괴가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돌쇠가 쌀가마니를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나타나자 달빛 아래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들에게 그 수레는 구세주의 강림과도 같았다.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대감마님도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떡 벌렸다. 저놈이 쌀을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아니면 그 풀떼기가 진짜 돈이 되었단 말이냐? 집에 도착한 돌쇠는 아내 앞에 은괴를 쏟아부었다. 은빛 찬란한 광채가 어두운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부인 해냈소. 객주가 굽신거리며 이 많은 재물을 내주더이다. 대체 부인은 정체가 무엇이오? 그 서찰에 뭐라 적혀 있었기에 천하의 객주가 벌벌 떤단 말이오. 흥분한 돌쇠의 물음에 아내는 조용히 은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방님, 제 아버님은 영모 누명을 쓰고 참수당하신 전 호조판 서셨습니다. 저는 관비로 끌려가다 도망쳐 얼굴에 수치를 하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해왔지요. 그 객주는 아버님이 살아생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자이자 아버님이 남겨주신 비밀 장부를 관리하던 충복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의 아내가 반역 죄인의 딸이라니 이것은 발각되면 삼족이 멸해질 대역죄였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분노가 먼저 치솟았다. 이토록 고귀하고 현명한 여인이 몸을 뒤집어 쓴 거지로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돌쇠는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다. 이제 알겠소. 부인이 왜 등 뒤에 북두칠성 흉터를 감춰야 했는지, 왜 세상 밖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했는지 내 맹세코 부인의 원통함을 풀어드리리다. 아내는 돌쇠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오열했다. 그날 이후 돌쇠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쌀을 빌리러 온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줄을 섰고 돌쇠는 아내의 뜻에 따라 굶주린 이웃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쌀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힘들 때 겪었던 배고픔을 잊지 맙시다. 아내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거지 부부라 부르지 않고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모든 광경을 배아프게 지켜보던 대감마님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의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감히 내 종놈 주제에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인심까지 얻어 저놈이 분명 내 집에서 훔쳐간 폐물로 장사를 시작한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빈손으로 나간 놈이 어찌 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돌쇠놈의 집에 들어가 샅샅이 뒤져라. 역적과 내통한 증거라도 하나 나오면 금상첨하고 없다면 훔친 물건이라도 심어놓고 오너라. 내 저놈을 관아에 넘겨 껍질을 벗겨버릴 것이다. 평화롭던 초가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돌쇠와 아내는 다가올 폭풍을 모른 채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문 밖에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울리며 처절한 비극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날의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평화롭던 돌쇠의 초가집 문이 박살날 듯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곤히 잠들어 있던 돌쇠와 아내는 비명지를 새도 없이 들이닥친 관군들에게 제압당했다. 횃불의 시뻘건 불길이 안방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탐욕에 찌든 대감마님의 번들거리는 얼굴이었다. 네,
이놈 감히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도 발 뻗고 잘 줄 알았더냐. 여봐라. 이 도둑놈을 당장 오라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가라. 대감의 서슬 퍼런 고함에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결박당했다. 아내가 이를 말리려 달려들었으나 건장한 포졸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돌쇠는 흙바닥에 처박힌 아내를 보며 울부짖었지만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질질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 소란에 잠을 깼으나 서슬퍼런 관군의 기세에 눌려 숨죽인 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형틀에 묶인 돌쇠의 등은 이미 곤장 세례를 받아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매우 쳐라. 저놈이 훔친 은괴가 어디 있는지 실토할 때까지 쳐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굵은 곤장이 돌쇠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쩍쩍하는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구경꾼들은 몸서리를 쳤다. 형틀 옆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대감은 부채질을 하며 이죽거렸다. 저놈이 본래 내 집 종놈으로 있을 때부터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빈손으로 나간 놈이 갑자기 떼찌대를 사고 쌀을 나눠줄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필시 내 안방 장롱에 있던 폐물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는 대감의 뇌물을 받은 터라 사실 확인도 없이 돌쇠를 몰아세웠다. 듣거라. 내 놈이 지금이라도 죄를 자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어서 훔친 작물을 내놓거라. 돌쇠는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입안이 터져 피 섞인 침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나으리,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처가 정당하게. 돌쇠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미치광이 거지년이 무슨 돈이 있단 말이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돌쇠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돌쇠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고통 속에서도 돌쇠는 아내의 비밀을 지키려 혀를 깨물 각오를 다졌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아내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두 사람은 물론이요 뱃속에 있을지도 모를 아이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그때였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멈추시오. 그 형벌을 당장 멈추시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넉마를 걸치고 다니던 돌쇠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정갈한 소복을 입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 쪽을 진 모습이 마치 고귀한 양반가 규수와 같았다. 그녀의 등장에 사또와 대감은 물론 구경하던 백성들까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형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허허, 제 서방이 죽게 생겼으니 미친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내년도 공범이니 저 옆에 묵거라. 아내는 포졸들이 다가오자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책자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 이 책이 무엇인지 알고 덤비는 것이냐.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에 포졸들이 흠칫하며 물러섰다.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지년이 어디서 장부라도 주워왔느냐. 아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대감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10년 전 억울하게 참수당하신 전 호조판서 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비밀 회계장부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김대감이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제 아버님께 뒤집어 씌운 증거가 낱낱이 기록된 문서이지요.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현의 입을 찢고 그 책을 뺏어라. 어서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는 찰나 아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외쳤다. 이 장부의 사본은 이미 한양의 형조판서 대감과 암행어사께 전달되었다. 지금쯤이면 이 관하로 당도하실 것이다. 누가 감히 증거를 인멸하려 하느냐. 그 말에 사또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돌쇠는 흐릿한 눈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녀린 어깨가 태산처럼 커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10년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을 뽑아든 것이었다. 대감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다. 사또 전혀는 역적의 딸입니다. 역적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능지처 참감이 아닙니까? 내 말은 믿지 않고 어찌 역적년의 말을 듣습니까? 대감의 악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릴 지경이었다. 그때 군중 틈을 헤치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바로 지난번 돌쇠가 화문석을 팔았던 마포나루의 객주였다. 하지만 그의 복장은 장사치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관복을 갖춰 입고 있었고 그 뒤로는 무장한 관군 수십 명이 도열했다. 객주는 품에서 둥근 패 하나를 꺼내 들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는 옥좌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박았고 대감은 도망치려다 관군들에게 붙잡혀 무릎이 꿇렸다. 암행어사는 대감, 앞으로 걸어가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 죄상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구나. 탐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모함하고 국고를 도둑질하여 배를 채웠으며 이제는 죄 없는 백성까지 죽이려 들다니.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대감은 아이고 억울합니다. 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암행어사는 아내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아기씨,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부친의 억울함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짐승만도 못한 삶을 견뎌내며 이 증거를 지켜주신 은혜 조정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곧바로 형틀에 묶인 돌쇠에게 달려가 피 묻은 포승줄을 풀기 시작했다. 서방님, 서방님, 눈 좀 떠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돌쇠는 피딱지가 앉은 눈을 겨우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부인, 무사해서 다행이요. 돌쇠의 거친 손이 아내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돌쇠 만세 아기씨, 만세 나쁜 놈들이 다 잡혀간다. 대감과 사또가 오라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그것은 권선징악의 통쾌한 순간이자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눈부신 정의의 실현이었다. 돌쇠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두찌대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아내의 진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우직한 사내 돌쇠 역시 더 이상 천한 노비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지킨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피와 땀으로 얼룩진 관아의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상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때 악취가 진동하여 까마귀조차 앉기를 꺼려했던 마을 뒤편의 뗏지대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황금 들판으로 변모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끝없이 펼쳐진 왕골밭이 은빛 파도처럼 일렁거렸고 그 사이사이 심어진 귀한 약초들이 내뿜는 향긋한 내음이 심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입구에는 구율소라는 큰 현판이 걸린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은 끼니를 거르는 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는 그곳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돌쇠 대방의 집이라지거지와 노비가 만나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말일세. 사람들의 말처럼 돌쇠와 그의 아내는 이제 단순한 부자를 넘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옛 주인 대감이 살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역적 모의와 탐과 놀이의 죄상이 밝혀지며 관아에 몰수되었고 지금은 흉가로 변해 잡초만 무성했다. 반면 돌쇠 부부가 살던 다 쓰러져가던 초가집터에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저택이 들어서 있었다. 돌쇠는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는 대신 여전히 무명옷을 즐겨 입고 직접 논밭을 둘러보기를 좋아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생이 만들어낸 주름 대신 넉넉한 인품과 여유가 흐르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새참 막걸리를 함께 나누어 마시곤 했다.
어이김, 서방 올해 왕골 농사가 아주 실하구먼. 자네 덕분에 이번에 청나라 상단에 보낼 물량이 넉넉하겠어. 주인이 하대하지 않고 동무처럼 대하니 소작농들 또한 제 일을 제 것처럼 여기며 신명나게 일했다. 이것이 바로 돌쇠 상단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장부에는 적히지 않은 비결이었다. 사랑채 마루에는 돌쇠의 아내, 이제는 연화 아기씨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에서 보내온 감사서찰을 읽고 있었는데 그 우아한 자태는 10년 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거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전 호조판서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이 복권되었을 때 임금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한양의 저택을 하사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고 돌쇠의 곁 이 시골 마을에 남기를 택했다. 제게는 화려한 궁궐보다 서방님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이 검은 흙밭이 더 귀한 보석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뜻에 임금조차 감복하여 친필 휘호를 내려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을 입구에 걸린 적선지가 선을 쌓는 집라는 현판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돌쇠가 흙 묻은 발을 씻고 마루로 올라왔다. 아내는 따뜻한 찻상을 내어와 남편을 맞이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10년을 하루같이 서로를 아끼고 존경해온 부부의 눈빛이었다. 돌쇠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부인 오늘 장터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시오. 개천에서 용 났다가 아니라 똥통에서 황금 났다고 하더이다. 허허허. 아내도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 이 땅을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땅이 이제는 우리 생명의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밤을 견뎌내던 그 처절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친 농사일로 인해 비록 예전처럼 배곡같이 곱지는 않았지만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부인 나는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소. 평생 남의 집 종살이나 하며 살다 갈 팔자였는데 부인을 만나 사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번듯한 가장이 되었으니 말이오. 그때 내가 부인에게 주먹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날 밤 부인을 씻겨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겠소. 돌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를 구한 건 제 지략이나 가문의 비밀이 아니라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냄새나는 거지에게 선뜻 먹을 것을 내어주고 짐승 취급받던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신 그 순수한 연민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부부는 재주로 얻을 수 있으나 귀귀는 오직 덕도로만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조선 최고의 귀인이십니다. 그때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쇠와 연화 사이에서 태어난 오누이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아 건강하고 총명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굳세고 우직했으며 딸은 어머니를 닮아 지혜롭고 살이 분별이 밝았다. 돌쇠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재물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음을 물려받는 것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볼 줄 아는, 눈과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말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서방님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니 반드시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돌쇠는 문득 아내의 등 뒤에 새겨진 상처를 떠올렸다. 첫날 밤 그를 경악하게 했던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증표이자 승리의 훈장이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여인을, 그리고 이 여인이 지켜온 신념을 지키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은 돌쇠가 비밀 장부와 농사 비법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진정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를 외면하지 않은 용기, 그리고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랑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정갈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비추었다. 서방님, 내일은 읍내 장터에 나가 쌀을 좀 더 사와야겠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는 이들이 늘었다 하니 곳간을 더 열어야지요. 아내의 말에 돌쇠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구려. 내 힘 닿는 데까지 실어 나르리다. 똥물도 퍼날랐던 힘인데 쌀가마니쯤이야 깃털처럼 가볍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로 퍼져나갔고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가진 것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나눌 것이 많아 부자라 했던가. 씻겨진 오물 아래 감춰져 있던 것은 비단 여인의 미모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아집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세상의 진리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싹 틔우는 인간의 위대한 생명력이었다. 노비 돌쇠와 거지 여인의 기묘한 혼례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조선팔도 어디에서나 회자되는 전설이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뭇 백성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초가집, 아니 대저택의 지붕 위로 부엉이가 아닌 상서로운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그들의 앞날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하고 있었다.